가족은 서류가 증명하는 거니까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장윤희의 차가운 말이 떨어졌습니다. 15년을 엄마로 살아온 오선옥은 그 순간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할 테니까 선옥 씨는 돌아가세요. 생사를 오가는 딸을 두고도 면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비 내리는 병원 앞에서 무너져 내린 선옥. 35년 집배원이 쥐고 있던 우체국 열쇠가 무력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체국 금고 깊숙이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걸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과연 선옥은 어떻게 15년의 모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옥입니다. 올해 62이고요. 이 작은 섬에서 35년 동안 집배원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퇴직해서 섬빛 우체국 옆에 작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선착장에서 민박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죠. 아무래도 오랜 습관이라서 그런지 배소리만 들어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일회용 컵 몇 개를 들고 선착장으로 나갔어요. 이른 아침 바닷바람이 제법 차갑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람이 좋아요. 35년 동안 이 바람과 함께 섬 곳곳을 다녔거든요. 어서 오세요. 첫 배에서 내린 승객은 중년 남성 한 분이었어요.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민박 예약하신 분 같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선옥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분은 며칠 전에 전화로 예약하신 분이었어요. 본토에서 낚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민박집까지 안내해드리고 짐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려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종이와 잉크,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특별한 냄새죠.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곳은 여전히 제가 가장 편안한 공간이에요. 책상 위에는 어제 도착한 소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박 손님들 것이 대부분이고요. 마을 주민들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배송지를 정리했어요. 이 일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 안쪽에 있는 오래된 편지 묶음이 눈에 들어왔어요. 퇴직할 때 가져온 미발송 편지들이에요. 주소가 불분명해서 배달하지 못한 편지들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편지 묶음을 만져보니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어떤 편지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었고요. 이 편지들 속에는 분명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정작 받을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세빈이 목소리였어요. 제가 가슴으로 키운 딸이죠. 남편 최만식 씨의 딸인데 저와는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친딸 같아요. 세빈아, 벌써 일어났구나.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상견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세빈이 시집 가는데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장소가 해운대 호텔이에요. 좀 격식 있는 곳이라서 옷차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세빈이 말끝을 흐렸어요. 아무래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세빈이가 결혼한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엄마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우체국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반짝 부서져서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민박집으로 돌아가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손님이 한 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된장찌개랑 밑반찬 몇 가지 차렸습니다. 오랜 혼자 살이라서 그런지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참 편하네요. 사장님, 아침 정말 맛있네요. 낚시 온 손님이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문득 세빈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밥 먹는 것도 서툴러서 제가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15살 딸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때쯤 우체국에 소포 하나가 더 도착했어요. 세빈이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부산 주소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주고받는 물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세빈이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제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서 선착장이 조용해졌어요.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항상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체국 금고 안의 편지, 묶음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들처럼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부산행 첫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해운대까지는 3시간 남짓 걸리는 길이에요. 세빈이가 미리 보내준 호텔 주소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종이가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했나 봐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세빈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5살이었던 그 아이는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호칭에 익숙해졌어요. 해운대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호텔 이름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거기 좋은 곳이죠. 웨딩홀로도 유명하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입고 온 옷이 초라해 보였어요. 백화점에서 새로 산 정장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이 워낙 화려했거든요. 세빈이가 로비 한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보였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세빈이 예쁘게 차려입었네. 그런데 세빈이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 밝은 성격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빈이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기분 나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무슨 소리야? 뭔 일인데? 일단 올라가 보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레스토랑 개별룸에 들어가니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세빈이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분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옷부터 액세서리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빈이 어머니이신가요? 그 여자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선옥이라고 해요. 저는 장윤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세빈이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장윤희 씨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관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세빈이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별것 아니에요. 요즘 결혼 준비하다 보니 서류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장윤희 씨가 손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같아 보였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선옥 씨가 세빈이 계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계모가 맞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끝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모녀 관계가 아니시군요. 장윤희 씨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세빈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마련한 거예요. 장윤희 씨가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 가문은 3대째 의사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 혼주석 배치나 언론 기사 같은 걸 생각하면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윤희 씨가 잠깐 세빈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혼주석에는 친부모님들만 앉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선옥 씨도 하객으로는 참석하실 수 있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 동안 엄마로 살아왔는데 결혼식에서는 남이 되라는 소리였거든요. 어머님 세빈이가 작은 소리로 장윤희 씨를 불렀어요. 그런데 장윤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SNS나 언론에서 가족 스토리를 많이 다루잖아요. 의사 가문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세빈이를 잘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에서 저는 빠져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세빈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빈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 고맙네요. 세빈이도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장윤희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세빈이 얼굴은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빈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다. 세빈이 입장도 이해해. 그런데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부산역으로 가는 길에 세빈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15년의 정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결혼 준비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졌어요. 민박집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악몽에 가까운 꿈이었어요. 일주일 후 장윤희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세빈이는 병원 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 호텔로 향했어요.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거든요. 호텔 로비 라운지는 아직 오후 시간이라 한산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장윤희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옆에 둔 모습이 호텔 분위기와 잘 어울렸어요. 선옥 씨, 여기 앉으세요. 장윤희 씨가 자리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아가고 나서 장윤희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세빈이가 보내준 사진들이에요. 섬집 풍경이 정말 소박하고 예쁘네요. 사진 속에는 제가 운영하는 민박집과 우체국 그리고 선착장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세빈이가 언제 찍어서 보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장윤희 씨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돌려 말하고 있지만 제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요즘 의사 커플 결혼 소식이 나오면 기자들이 가족 배경까지 다 찾아보거든요. SNS 시대라서 더 그래요. 커피가 나왔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옥 씨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윤희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꽤 두툼해 보였어요. 이건 뭔가요? 결혼 후에 세빈이 양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겠다는 계약서예요. 계약서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세빈이는 이제 30이 가까운 성인인데 무슨 양육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앞으로 세빈이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장윤희 씨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선옥 씨가 세빈이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세빈이에게 돈을 요구할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세빈이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러셨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장윤희 씨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나중에 세빈이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작은 위로금이에요. 서류 사이에 끼워진 수표를 보여줬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았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세빈이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의 표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입막음용 돈이었어요.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장윤희 씨가 펜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결혼 준비가 바쁘거든요. 라운지를 나서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법적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세빈이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머님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혹시 무슨 말씀하셨나요? 세빈이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장윤희 씨가 뭔가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세빈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표도 함께요. 이 종이 조각들이 15년의 세월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허무했어요. 세빈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로 마음을 닫고 있던 아이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던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가 제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세빈이가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세빈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아마 그때부터 세빈이도 우리 관계의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남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장윤희 씨가 내민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돈이면 민박집 시설을 개선할 수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 세빈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바다소리가 들렸어요. 늘 듣던 친근한 소리였는데 오늘 밤만큼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세빈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오선옥 씨이시죠? 최세빈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보호자분이 오셔야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 일인지도 모른 채 옷을 급히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배는 이미 끊겼지만 어선 한 척이 응급환자 때문에 본토로 가는 참이었어요. 파도가 거칠어서 배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멀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빈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에게 세빈이를 찾는다고 했더니 중환자실로 안내해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수술이요? 뇌압이 올라가서 감압술을 시행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경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세빈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가 펜을 잡으려는 순간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세빈이 어머니예요. 가족관계 등록 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동의서에 서명하실 수 없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15년을 엄마로 살아왔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법적 보호자는 누구죠? 생부모님이시거나 법적 후견인이어야 해요. 환자분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고, 그럼 누가 서명을 해요?
다른 보호자분을 연락해 보세요. 다른 보호자라고 하니 장윤혜 씨밖에 없었어요. 세빈이 약혼자의 어머니였거든요.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윤희 씨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새벽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장윤희 씨, 저 오선옥이에요. 세빈이가 병원에 실려와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몇 시인데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1시간 후에. 장윤희 씨가 도착했어요. 급히 온 것 치고는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의사가 설명을 해줬어요. 과로로 인한 뇌압 상승이었고 응급수술은 성공했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려요. 장윤혜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서명하기 전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옥 씨는 서명 못하시죠? 네,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서요. 그렇죠. 가족은 서류가 증명하는 거니까요. 장윤희 씨가 차갑게 말하며 서명을 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할 테니까 선옥 씨는 돌아가세요. 세빈이를 좀 보고 싶어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선옥 씨는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세빈이가 깨어나면 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여기 계세요? 장윤희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세빈이는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의식도 돌아왔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정말 돌아가세요. 세빈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세빈이한테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환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복잡한 상황은 피하는 게 좋아요. 복잡한 상황이라는 말이 저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있으면 세빈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나온 터라 금세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피할 생각도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 속 우체국 열쇠를 만졌어요. 35년 동안 들고 다녔던 열쇠였는데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빈이가 어렸을 때 아팠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밤새 간병하며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수건을 얹어줬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세빈이 엄마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옷이 다 젖어서 몸이 떨렸지만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물과 비슷해 보였어요. 새벽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빈이는 제가 키운 딸이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너져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체국 열쇠를 다시 쥐어봤어요. 이 열쇠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증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섬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온 증거 말이에요. 그리고 금고 안에 있는 미발송 편지들이 떠올랐어요.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들처럼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거친 파도와 달리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오후였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년 전 태풍이 불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내렸었어요. 태풍 경보가 내려져서 모든 배가 운항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식 씨와 저는 집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젖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여자는 세빈이 친어머니였고 아이는 15살 세빈이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 여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옷이 다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마른 옷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세빈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계속 쫓아와요. 폭력적이어서 무서워요.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빈이 친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더 심해졌어요. 바람 소리가 무섭게 울고 집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빈이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니 선착장 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빈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만식 씨와 함께 뛰어가서 세빈이를 끌어올렸어요. 아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어? 만식 씨가 물었지만 세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세빈이 어머니는 계속 고민했어요. 아이를 데려갈지 아니면 맡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결국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세빈이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만식 씨가 말했어요. 입양 절차를 밟자 세빈이를 정식으로 우리 딸로 만들어야 해. 그때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서류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중에 만식 씨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입양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세빈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어떻게 해요? 15살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잃고 법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했었어요. 서류보다 먼저 밥이고 잠이고 마음이라고요. 법적 절차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아이가 당장 필요한 건 따뜻한 보살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20년 가까이 세빈이와 함께 살았어요. 아이는 점점 제게 마음을 열었고 언제부터인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의대에 합격했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서류 때문에 남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서류나 법적 절차보다는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 전 태풍 밤에 세빈이를 구했듯이 지금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체국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미발송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처럼 제가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빈이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세빈 씨가 찾으신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세빈이가 저를 찾는다고 했지만 장윤희 씨가 막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가기 전에 우체국에 들렀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금고를 열고 미발송 편지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받는 사람이 최세빈으로 되어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세빈이 친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편지 날짜는 15년 전이었어요. 세빈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잘못 적혀서 배달되지 못했던 거였어요. 편지를 펼쳐봤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쓴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빈아, 엄마가 너를 떠난 이유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단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다시 찾아가고 싶어.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세빈이 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이 편지를 받으면 동봉된 USB를 꼭 들어봐. 그리고 다른 봉투에 있는 서류도 확인해줘. 편지 봉투를 다시 뒤져보니 작은 USB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봉투라고 했으니 비슷한 시기에 온 편지가 더 있을 거였습니다. 미발송 편지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같은 필체로 쓰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빈이 앞으로 온 거였는데 역시 주소 오류로 배달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위임장과 동의서 같은 법적 문서들이었습니다.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세빈이 친어머니가 제게 양육권을 정식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세빈이가 성년이 되면 본인 동의하에 입양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도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15년 전에 작성된 거였어요. 세빈이가 대학생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소 오류 때문에 전달되지 못했던 거였어요. USB가 궁금해서 우체국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해 보니 남자와 여자의 대화였어요. 남자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세빈이를 찾아내겠다. 내 딸이니까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는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여자 목소리는 세빈이 친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남자는 세빈이 친아버지였고요. 그 집배원한테 맡겨뒀다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데려올 거야. 안 돼요. 세빈이가 무서워해요. 녹음 내용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됐어요. 세빈이 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를 맡긴 건 폭력적인 전 남편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위임장이었어요. 이 서류가 있으면 제가 세빈이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공증도 받아져 있었고 법적 효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세빈이 본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이 서류들을 세빈이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편지와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갔어요. 예상대로 장윤희 씨가 면회실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세빈이가 저를 찾는다고 연락받았어요. 환자는 안정이 우선이에요.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그런데 이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계속 오선옥 씨를 찾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면 계속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장윤희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료진이 직접 나서니 막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잠깐만 들어가세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니 세빈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엄마 세빈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세빈아, 괜찮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무슨 소리야, 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 세빈이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관계 때문에 힘드시죠? 왜 그런 소리 해? 병원에서 보호자 문제로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세빈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빈아, 엄마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어요. 세빈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친어머니가 보낸 편지야. 15년 전에 세빈이 표정이 변했어요. 편지를 받아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세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제 친어머니가 쓴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봐.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세빈이가 서류를 읽으면서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야겠지만 공증도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때 밖에서 장윤희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빈아, 이 서류들을 보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정말 모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세빈이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엄마가 제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세빈이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빈이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성년 임양 절차를 밟아요. 성년 임양이요? 성인이 되어서 입양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정식 모녀가 될 수 있어요. 세빈이가 밤새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친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윤희 씨가 가만히 있을까?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세빈이 표정이 단호했어요. 어제까지의 불안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장윤희 씨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세빈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할게요. 지금은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세빈이가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장윤희 씨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빈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병원 강당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는데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빈입니다. 세빈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세빈이를 바라봤어요.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죠. 세빈이가 저를 가리켰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는 오선옥 씨입니다. 저의 법적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제 삶에서 늘 진짜 보호자였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모녀관계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서류가 늦었을 뿐입니다. 이제 성년 임양을 통해 정식으로 모녀가 될 예정이에요. 세빈이가 친어머니의 편지와 위임장을 공개했어요.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어머니께서 이미 15년 전에 저의 양육권을 오선옥 씨에게 위임하셨어요. 다만 주소 오류로 전달되지 못했을 뿐이죠. 이 부분에서 기자들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빈이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빈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장윤희 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섬집 풍경은 기사에 안 어울린다. 혼주석에서 빠져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자들이 수첩에 열심히 메모했어요. 이런 내용은 기사거리가 충분했거든요. 저는 브랜드나 이미지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빈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환자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의료진 가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세비지를 지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들도 움직였어요. 제가 35년 동안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쌓인 신뢰가 있었거든요. 선옥이 누나는 우리 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야. 주민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섬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빈이 친어머니 박미영 씨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빈이 친어머니 박미영입니다. 15년 만에 만난 그분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선옥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미영 씨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세빈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박미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위임장에 추가 서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세빈이 어머니는 선옥 씨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인정할게요. 그분이 서명을 마치고 나서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지켜볼게요. 세빈이한테는 선옥 씨가 필요해요. 박미영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장윤희 씨는 궁지에 몰렸어요. 언론에서 그분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호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장윤희 씨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개인적인 편견으로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짧은 사과문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식 혼주석에 대해서도 양보했어요. 혼주석에는 두 어머니 자리를 나란히 마련하겠습니다. 세빈이 친어머니는 방청석에 앉겠다고 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성년 임양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세빈이 성인이고 친어머니의 동의도 있었거든요.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던 날 세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법적으로도 모녀네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우체국 금고를 열었어요.
미발송 편지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편지들도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언제나처럼 잔잔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류가 진실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먼저였고 서류는 나중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섬빛 우체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저녁 6시가 되면 우체국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밤 우체국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옥 이모,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중학생 아이들이 책상에 둘러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늦게 들어오는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풀면 돼. 35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며 익힌 인내심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벽 한쪽에는 미발송 편지 장학회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주소를 잃은 편지들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이 다시 꿈을 찾도록 돕는 장학회였습니다. 이름 없는 기부금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우표 판매 수익도 여기에 보탰습니다. 이모,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였습니다. 물론이지.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온단다.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세빈이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세빈이가 섬으로 왔어요. 보건지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님,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세빈이가 할머니 한 분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진료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 세빈이 의사가 정말 됐네.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세빈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본 분이었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밤우체국으로 온 세빈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는 종이 앞에서 멈추지 않는 거야. 진짜 보호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거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스러운 조언이었지만 세빈이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서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서류는 나중에 따라와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세빈이가 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빈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뭘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 앞으로도 계속 밤우체국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들이 많거든. 우체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성년 임양 신고서를 꺼냈어요. 법원에서 받은 공식 서류였습니다. 오래된 도장을 꺼내서 서류 한쪽에 도착 날인을 찍었어요. 35년 동안 써온 도장이었거든요. 배달 완료 혼자서 중얼거리며 도장을 내려놨어요. 20년을 걸려서 도착한 편지였지만 결국 제대로 배달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첫 배의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창문에 붙인 배달 완료. 스탬프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작은 스티커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세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피가 이어주지 못한 걸 시간이 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류도 따라왔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을 둘러봤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빈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들이 기대됐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한 엄마와 딸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보다 오래 버틴 시간과 손길이 느껴지네요. 진실이 늦게 도착해도 사랑은 결국 주소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